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제가 어제는 좀 너무 다그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출근길에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좀 무슨 랩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오늘 좀 각성했습니다. 제가 톤을 좀 더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기존에 너무 억울한 게, 기존에 제 거 들으시면서 야 잠 온다, 무슨 너 주식 얘기하라 했더니 ASMR 하는 거냐 하시고, 네 동영상 앞부분만 지금 5분째만 몇 번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있게 해봤는데 또 너무 제가 듣기엔 좀 불편하더라고요. 끝까지 전 못 듣겠더라고요. 보통 한 번은 무조건 더 들어보는데 끝까지 못 들어볼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냥 원래 페이스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자, 오늘은 제가 교체 매매 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교체 매매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존에 평단 낮추기 할 때, 한번, 이것도 좀 의문점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원래. 그래서 뭐냐면, 평단을 낮추는데, 그러면 이 평단 낮추기 그리고 교체 매매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어떨 때 평단 낮추기를 해야 되고 어떨 때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좀 주셨으면은 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평단 낮추기 같은 경우는요, 그 기준점을 해당 종목에 걸어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 종목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종목의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교체 매매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전체 시장 기조를 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 시장 기조. 그래서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이 좀 많이 빠진다, 어떤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 말은 내가 가진 그 A라는 종목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진 내 A라는 종목보다 훨씬 더 평소에 탄력이 좋았던 그 종목 B라는 종목도 이 장이 한번 같이 미끄러지면 똑같이 무너지거든요. 이럴 때는 교체 매매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죠? 내 평단 낮추기는 그냥 내 종목 자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체 매매 같은 경우는 나보다 더 평소에 좋았던 종목들도 같이 억울하게 밀리는 이 단체 기압을 받는 이 조정에서 그때 하면은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흐름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내용은 달라요. 교체 매매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전체 시장 기조를 무조건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이 있는데 나는 맨날 비실비실해요. 근데 옆 동네에 B라는 종목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거 보니까 맨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막 종목이. 너무 부럽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같은 날 한날 한시에 B라는 종목이 이 지점까지 가 있고 A라는 종목이 겨우 요 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서 요걸 요렇게 교체를 해버리면 위험 부담이 생겨버리는 거죠. B라는 종목은 이미 그 지수 대비 상단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A라는 종목을 손절치고 B로 갔는데 B라는 종목도 장이 미끌리면서 다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여기서도 손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체 매매는 전체 시장 기조가 다 같이 밀려서 이 B라는 종목도, 원래 탄력이 좋았던 종목도 같이 A와 함께 미끌렸을 때, 그때 같이 요 지점에서 같은 선상에 섰을 때 요때 요걸로 교체를 해서 전체 시장 기조가 다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그때의 탄력, 누가 더 탄력을 받아서 치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내리셔가지고 교체해 놓는 그 방식이 교체 매매의 기본 틀입니다. 개념 설명은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 그거를 이제 사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종목 상담을 한 요때 엄청 많이 했었죠, 그죠? 2월, 3월 요때 거의 매일같이 했었는데, 자, 그때마다 제가 전해드렸던 말이 있거든요. 저한테 여쭤보셨을 때마다 제가 건설이나 아니면 뭐 건자재 쪽, 철강 이쪽으로 옮겨두시든 아니면 반도체로 옮겨두세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본다면 소재주 LNF나 에코프로비엠으로 바꿔두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서도 제가 또 몇 번 강조드리긴 했는데, 공매 이슈를 앞두고 위험한 게 어떤 종목이 위험할 거라고 전해드렸죠. 대형주죠. 일단 대형주는 피하세요. 그리고
고 PER 산업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피하세요라고 전달을 드렸어요. 공매 리포트가 지금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꾸 전해진다고. 고 PER이고 대형주 위주면 어떤 산업이 나오겠어요? 너무 뻔하잖아요. 바이오잖아요. 그죠? 그 기업을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당연히 눈치채셔야죠. 고 PER의 대형주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그 종목에 대해서 공매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전달드렸죠. 종목 상담할 때.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동차 부품 쪽은 굉장히 약할 수 있다. 1, 2분기 실적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 안에 속해 있는 요 종목들은 빠르게 그 타이밍에 교체 매매를 해 두셨으면은 굉장히 좋으셨겠죠. 그죠? 요런 제가 다 드렸잖아요. 건설, 건자재, 철강,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따지면 LLF나 아니면 에코 프로그램으로 바꿔두세요라고 전달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제일 힘들어하고 계시는 셀트리온 한번 봐드릴게요. 셀트리온을 제가 공매 리포트 나온다고 조심하라고 글 이때 엄청 썼거든요. 요때 한번 제 글 다시 돌아서 가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지점들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너무 그 수량이 많으시다, 100주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내가 부담이라면 조금 덜어내셨어도 괜찮죠. 그죠? 한 30주를 교체 매매를 쳐버렸어도 괜찮은 타이밍이죠. 그죠? 그래서 30주를 뭐 제가 계속 교체 매매 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가운데 LNF가 있어요. 이게 기간 수급 잘 들어온다고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요거 작년부터 물론 4만원대부터 추천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로 교체하라고 좀 전달을 드렸었는데, 자, 아까 그 지점에 셀트리온을 넘어갔군요. 그 지점에 셀트리온을 바꿔서 요 LNF로 만약에 교체를 해놨다고 한다면요, 보세요. 한번 상승 흐름을 8만원대에서 지금 거의 10만원까지 갔었네요. 그죠? 10만 8천원까지 올렸었는데 이러면은 한 20% 수익이 나왔잖아요. 수익 구간이. 그죠? 셀트리온이 기존에 얼마만큼 물려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마이너스 친 그 금액만큼은 아마 대부분 회복을 하셨을 거예요. 이때 교체를 하셨다면. 그죠?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탄력이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가지고 탄력이 상방을 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바꿔두는 겁니다. 소량씩 이제 나눠가지고 하셔도 되고, 진짜 난 이 기업가는 그냥 쳐다도 보기 싫고 다시는 연을 맺고 싶지 않다 하면 과감하게 다 던지고 그 금액만큼 이런 탄력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옮겨두는 거, 이게 기초 그 교체 매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되고요. 자,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제가 그리고 그 지지난 영상에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나왔던 8번의 조정을 다 잡아내는 사람이 있다고 전달을 농담 삼아서 드렸는데 자꾸 그게 누구냐고 그 밝혀달라고 엄청 여쭤보시더라고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제 영상에서 말을 했는데 누구겠어요, 여러분?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잡아 드릴게요. 그 작년에 카페 활동 열심히 할 때 제가 그때는 시향을 하루에 3번,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나눠가지고 수급을 잡아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페에서 수급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몇 안 되셨어요. 한 3분 정도 저 포함해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시간대별로 잡아드렸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장중에도 이제 수급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까지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간히 특이사항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거시경제 하시는 분들 없으시니까 그냥 거시경제 정도 봐드리고 산업 정도 봐드리는 정도만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아마 어떤 식으로 드렸었는지, 시향을 드렸었는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조정, 7월, 8월 조정, 그리고 7월에도 한번 있었고 9월이 있었고요, 10월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때는 없었고 1월에 한번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2월에 한번 나왔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3월에 있었고 요 정도를 조정 기간으로 보는데요. 자, 요럴 때마다 제가 조정의 초입마다 똑같이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시장 에너지가 지금 어느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수급 한번 때려 맞으면 이거 무너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한 3번,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조정 당일날 크게 음봉 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급이 완전히 깨지는 그 당일에는 조정 초입입니다. 조정 초입으로 들어갑니다. 현금화 하십시오라고 좀 강력하게 전달을 드렸었거든요. 좀 강력하게.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사실은 조정을 잘못 잡는 게 가장 위험해요. 왜냐면
손절을 치라는 정말 강력한 얘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조정을 안 줘버리면 이거는 정말 역적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위이긴 한데, 그때 당시엔 제가 겁이 좀 없었어요. 겁이 없었고 너무 그냥 당연한 걸 왜 이거를 종목을 쥐고 계시지? 라는 개념 좀 순수할 때여가지고 그랬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조정 초입 국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장대 음봉으로 보통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도 교체 매매를 하셔도 되고, 혹은 평단 낮추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요, 좀 더 뺐을 때 교체 매매 같은 평단 낮추기는 가장 초입에 하시는 게 좋고요. 교체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뺐을 때 2번에서 3번 뺐을 지점에서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보통 제가 가격 조정은 2번에서 3차례 정도 준다 했잖아요. 2에서 3% 정도를 나눠가지고 총 도합 7% 정도에서 한 10%까지 빼거든요. 지수 기준으로, 종합지수 기준으로. 그러면 그 지점 정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 요 정도쯤 되겠죠. 그죠? 지수를 그 단기간에 요 정도로 빼버리잖아요. 한 7% 지수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개별 종목들은요, 10%에서 15%씩 빠집니다. 그럼 요때 A라는 B라는 아까 상승 좋았던 종목이 있죠. 그 종목과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지점에서. 똑같이 빠졌잖아요. 원래 나는 탄력이 약한 A를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 눈여겨보던 B가 같이 빠졌습니다. 같은 비율로. 평단 기준으로 마이너스 15%, 이 친구도 마이너스 15% 빠졌으면 조건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회복됐을 때 누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냐, A냐 B냐라고 했을 때 B가 당연히 탄력이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거를 100만원 가지고 계시면 안녕 해버리고 이걸로 100만원을 사시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경기 회복 국면, 주가 회복 국면까지 들고 이제 가시는 거죠. 따라가시는 거죠. 그게 교체 매매예요. 그게 교체 매매. 그래서 제가 늘 이때도 매번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조정은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었거든요. 조정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왜 못하느냐? 이 조정을 잡아내기가 힘들거든요. 이 조정을 잡아내려면 거시경제, 산업, 기업, 그 다음에 주가지수 흐름까지 다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만 이제 이 시점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진 않은데, 만약에 잡아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요, 어떤 상황보다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기존에 물려있던 이런 좀 A라는 약한 종목을 옮겨둘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저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그 저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전략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조정까지만 그냥 기다려버리자. 상승 국면이 지금 너무 어설픈데 분명히 이거 조정 한번 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현금 100% 쥐고 그냥 기다려보죠라고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한 일주일 기다렸어요. 근데 정말 귀신처럼 한 7% 뺐어요. 주가지수를 한 3거래일에 걸쳐서. 요때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은, 현금 쥐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횡재한 거죠. 그냥 마이너스 15%, 평균 주가 수준보다 마이너스 15% 세일된 가격으로 모든 종목을 주우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잡으셨으면. 2월이면 이때죠, 이때. 그죠? 여기서 이만큼 뺄 때 이 지점이거든요. 이 정도에서 잡으셨으면 뭐 그냥 회복만 가져가더라도 10%는 그냥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만 해도. 여기에다가 상승 탄력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5%, 10% 추가되겠죠. 그죠? 제가 예전에 그 계좌 올려드렸을 때 그 모든 수익 구간이 30%에서 한 50% 가까이 다 들어갔었잖아요. 23개 종목이. 그게 이 지점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다. 현금화 100% 하고 기다렸다가 여행하고 있다가 요거 딱 조정 잡아가지고 요때 이제 한 번에 다 들어가서 그렇게 평단을 만들었었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조정 초입 국면을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시장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존에 좀 답이 없는 종목들은 그때 교체 매매를 통해서 옮겨두시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 자체는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평단을 좀 못 맞췄습니다 하시면 그때 평단 낮추기를 하시면 되죠. 요 지점에서 팔고 요 평단보다만 낮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사가지고 평단을 확 낮춰놓는, 그리고 나서 새 출발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교체 매매와 평단 낮추기.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조정 국면에서도 이제 무기가 두 개가 생기신 거죠. 조정 국면이 아닐 때에는 등산 매매라는 무기를 하나 또 가지고 계신 거고요. 이제 무기 3개 되셨네요. 그죠? 등산 매매, 평단 낮추기, 교체 매매.
그래서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현금화 의견을 조금 드렸는데 약하게 드렸죠. 근데 이럴 때 현금화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또 설명드릴게요. 수익 구간 먼저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평단에 가까운 종목 찝찝하면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약손절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요. 수익 구간 이 종목 A라는 종목이 내가 10,000원 수익 중, 그리고 어떤 B라는 종목이 10,000원 손실 중이면 요거랑 같이 정리하시면 그냥 수익도 그리고 손실도 아니면서 그냥 깔끔하게 현금화도 되고 종목 수량도 2개나 한 번에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종목 수량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3개에서 아무리 많아도 5개를 넘기시면 안 돼요. 자신 있는 분들은 뭐 10개씩 하셔도 되는데, 자, 조정 초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조정은 예고 없이 주는 거 아시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시작부터 확 뛰어버립니다. 한 마이너스 2%대 주가지수 흐름 딱 나오면서 종목별로 5%씩 확 밀리면서 시작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가격 조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종목이 10개가 돼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지수를 때려버리면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갈 텐데요. 기존에 한 플러스 5% 이상 상승 중이지 않던 종목들은 아마 대다수로 다 마이너스 종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평단 관리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국면에서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확 멘붕이 오잖아요. 한 번에 마이너스 확 뛰어버리면. 그죠? 그래서 초보분들은요, 가급적이면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유지를 하시고요. 이것도 너무 큰 액수의 마이너스를 내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도. 그래서 만약 계좌에 이렇게 남아 계시다 하면요, 조정에 딱 들어갔다 마이너스 5% 정도씩 다 밀린다. 그럼 이때 딱 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직 그래도 미미한 수익 구간이니까 빨리 이거는 정리.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지금 아슬아슬한데 한 요거 10,000원 마이너스인데, 근데 여기서 10,000원 수익 봤으니까 이것도 같이 정리 하면은 이제 한 3개 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평단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이날 같이 조정 맞으면서 한 10%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다고 칠게요. 근데 기존에 한 10개, 20개씩 운영하던 그 종목들을 줄이면서 어찌됐든 현금화가 되어 계실 거잖아요. 조정 때 현금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냥 100%이면 가장 좋고, 근데 100% 맞추기가 초보분들은 쉽진 않으실 테니까요. 뭐 한 적어도 50% 이상은 맞추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마이너스 종목이 3개가 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조정을 처음 들어갔잖아요. 한 번, 두 번, 한 3번, 4번까지도 더 밀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짜리들이 한 마이너스 30%씩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3개짜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예수금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지점에서 서서히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평단 낮추기 하시는 분들은 평단 낮추기 하시면 되고, 요 현금을 가지고 요 마이너스 구간에서 조금씩 물을 타가지고 이걸 죽여 놓는 거죠, 요 마이너스 폭을. 그래서 뭐 한 15%씩이라도 줄여놨다 그러면요,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잖아요, 지수를. 보통 당연히 회복을 시키거든요. 회복 국면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게 싹 줄어들 거잖아요. 뭐 마이너스 5%든 뭐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돗자리를 펴고 장을 종목들을 쫙 펼쳐놓고 되게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다가 뭔가 시장 기조가 약하다, 좀 무섭다 하면은 그때 돗자리를 짧게, 언제라도 내가 돗자리를 가지고 도망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세를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종목 수를 가급적이면 적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시장 흐름에 잡히면 그때는 내가 가진 현금을 가지고 이 종목들을 차례로 회복 국면까지, 회복 장세까지 끌고 가서 탈출시키겠다라는 개념으로 잡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방어적인 운영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말고 이제 고수들의 매매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시장은 당연히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저는 이제 저만의 바가 있어요. 바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산업별로 지수 흐름을 잘 타는 종목들이 제 리스트에 있거든요. 제 기준점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가지고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이 종목들을 가지고 이 현재 우리 지금 국내 시장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판가름을 이걸로 하거든요. 제 나름의 그냥 펀드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 에너지를 읽어내는데, 만약에 이 조정 초입 국면에 들어갔다 하면요, 당연히 저는 현금 비중을 높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종목은 3개 이하로 줄여요. 그래서 요건데, 근데 요 평단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마이너스 5% 이상은 안 만들어 놓거든요. 요런 상황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당일날 뭔가 들어간다 그래도 얼마든지 내가 바로 빠져나올 수 있을 자세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을 최소한 70%에서 진짜 잘 잡는 조정에서는 2월 조정 같은 경우는 100%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 구간으로 현금을 맞추고요. 조정이 딱 터질 것 같다 하면요, 과감하게 마이너스 5% 정도면 그냥 저는 손절을 쳐버립니다. 그냥 확실할 때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그냥 다시 잡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초보분들은 아시죠? 조정을 완벽하게 잡았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현금 비중을 확 높여버리고, 그 다음에 요 정도 현금을 가지고 요 조정을 이제 태워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신규 매수 해가지고, 조정 바닥까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탁 태워가지고, 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요,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적으로 그냥 교과서적인 회복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상승 탄력이 큰 종목 위주로만 그때 포트 구성을 쫙 해놓고 기다렸다가, 요렇게 되면은 주가 지수가 한 번에 딱 회복을 가져가는 순간 이 친구들은 그냥 빵 뜨거든요. 한 번에 빵 띄우거든요. 시세를 10%씩. 그럼 요럴 때 이제 완벽하게 현금화를 다시 시킨 다음에 교과서적으로 상대적으로 아직 회복이 덜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로 다시 재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이제 다시 회복 장세를 태워서 다시 가는 거죠. 이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제 조정 한번 제가 잡으면 한 20%에서 50% 정도씩은 수익을 챙겨버리는 거죠. 그 단기간에. 조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그냥 보유 종목을 가지고 맞이하시는 분들은 초보, 그리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초보고, 그 다음에 조정을 잘 견뎌내시는 분들은 그냥 한 중급자 정도로 보고, 조정을 이용할 줄 아는 정도 수준이 되면 고수라고, 제가 조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차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시겠지만, 작년에 같이 계속 이거 잡으셨던 분들은 이제 대충 눈치를 채셨을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분들은 이미 고수가 되신 거예요. 초보 주린이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 되셨으면 이미 고수가 되신 건데, 아직 자신감이 좀 없으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로 전달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시장 기조가 약할 때는 종목 수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여서 조정의 초입에 언제라도 나는 돌아서 빠져나가겠다라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1,000원, 2,000원 손실을 더 보내 만에 하는 거는 주식시장을 큰 틀에서 봐야 되거든요. 한 달 수익만 보시면 돼요. 하루하루짜리 난 오늘 5만원인데 지금 5만원 출발했는데 갑자기 48,000원 돼서 이 2,000원을 회복시켜야겠어라는 개념 절대 아니라고 전달해드렸죠. 오늘 5만원 못 벌었으면 내일 10만원 벌면 되는 거예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목표한 그 금액만 채우시면 되죠, 그죠? 매일같이 그거를 디테일하게 숫자 노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기준선이 깨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 남으시면 안 돼요. 주식 하실 때. 절대 종목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시장을 믿어서도 안 되고요. 감정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일단. 그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평단을 내가 지금 오늘 10% 출발이었는데 9% 돼서 나 이거 어떻게든 10%로 다시 상승 맞추고 싶은데, 이런 행위들이 있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정말 아시겠죠? 저는 그냥 시장가로 많이 사요. 그냥 100원, 200원 기다리는 것도 싫어서 그냥 18,000원, 18,500원 왔다 갔다 한다. 아이, 됐어. 그러면 그냥 18,500원에 그냥 가져와.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제 성격이기도 한데, 그런 좀 작은 행위들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아무튼 잘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일 좋은 건 마이너스 5% 이상의 종목을 자꾸 계좌에 많이 만들어 두지 마세요. 요런 거 하나 두 개가 엄청나게 계좌를 꼬이게 만들거든요. 계좌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보통 안전한 범위를 저는 5%로 잡거든요. 최소한 종목이 5%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때부터 쉬워져요. 그냥 내 욕심만 버리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4848 등산 매매 하면서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을 만한 안정 범위라고 보는데, 요 구간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했죠, 그죠?
마이너스 구간에서 팔고 하면서 도자기 빗듯이 매수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맞은 결과물이 된 거잖아요. 요런 종목들 위주로만 계좌를 쫙 채워두시면 마음도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삐끗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5% 이상 되는 종목을 하나 의 계좌에 딱 심어두잖아요. 10%씩. 그럼 이때부터 이제 요거 보느냐고 나머지를 신경을 잘 못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손실폭은 더 키우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물 잘못하셔서 마이너스 막 20%까지 만들어버린다. 그럼 이제 조정 때 현금화를 못 하시는 거죠. 제가 현금 비중 높이라고 이틀인가 3일, 3거래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처럼 만약에 제가 그때 23개 종목 정도, 23개, 25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해고 있었는데 종목을 스윙 계좌 기준으로 이때 그냥 저는 거의 한 7개 남기고 다 팔았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전부 다 수익 구간이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10% 이상의 하락 종목을 계좌에 들고 계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테마주나 급등주나 뭐 정치 그런 그 등락폭이 심한 종목들을 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계좌가 일단 안정적이 돼야 자기 본인의 자세도 안정이 되거든요. 하나 이상한 종목을 들고 있는 순간 신경이 여기로 쓰이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질 않고 플러스 조정이 왔을 때 절대 현금화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종목 때문에 다른 이 저가매수 찬스를 잡을 수 없는 그 기회 비용까지도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좌 자세 교정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세 교정 그리고 기업 선정. 기업 하나 고를 때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하는지 감도 안 오시죠, 그죠? 정말 많이 보고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요. 지금 드리는 종목들을 아마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이에요. 1년씩은 본 종목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모르겠습니까? 그 움직임을. 그죠? 다 알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관찰해가지고 하나하나 잡아서 이거 마이너스 맞추면서 하단 잡아가면서 겨우겨우 플러스 종목으로 하나 딱 만들어내는 이 행위 하나까지의 그 과정들이 지금은 간단해서 뭐 언제 뭐 사세요 해서 사서 수익입니다라고 하나의 그 짧은 로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그 플러스 종목 하나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렇게나 안타까워 했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딱 되셨죠? 이 하나 만들어내기까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고 매도하는 걸 가지고 그 고민하는 걸 안타까워하는 거고 하나 덧붙이자면 요런 거 하나 만들어내기까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맥락 없는 기업 괜히 하나 요건 괜찮겠지 해서 들여가지고 이런 10%씩 마이너스 되는 종목을 더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이제? 자, 정리가 다 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다 해주세요. 근데 저는 교체 매매를 할 종목조차 잘 없어요. 없겠죠 이제, 그죠? 그럴 만한 종목을 드릴 일도 없을 거잖아요. 평단 낮추기 정도는 하죠. 오늘도 했어요. 오늘 좀 봐드릴까요? 오늘도 대한제강이죠. 대한제강인데 제가 오늘 또 수익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요날 그냥 요 지점에서 한 언제였지? 제 추천이 언제 나갔죠? 한 이 정도 나갔나? 이 정도 나가서 아무튼 이때 한번 뭐 분할 해가지고 막 수익 내고 하다가 지지부진 할 때 한번 내렸다가 다시 요날 제가 무슨 신기가 들렸는지 철강 갈 때 됐는데 한 번 더 튈 때 됐는데 해가지고 이때 딱 들어갔거든요. 그냥 종가 직전에. 그래서 다음날 수익 또 오늘 또 수익이더라고요. 근데 요 지점에서 굉장히 잘 팔았어요. 저는 한 번에 크게 오전 장중에 뛰었을 때 이때 이제 분할로 정리하고 70% 확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또 잡았거든요. 그래서 수량을 다시 다 팔았고 수량을 다시 채웠는데 또 수익이에요. 지금 또 수익 구간이에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오늘 정리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PR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PR 첨단 소재도 제가 무슨 신기가 들렸는지 이날 또 잡았어요. 이거는 뭐 아시죠? 저 2만원대부터 계속 들고 다녔던 거. 사팔 하면서 이 복덩이가 이 지점에 왔을 때도 크게 먹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평단 낮추다 또 먹고 이때 갑자기 신기 들려서 대한제강 들어간 날 또 똑같이 들어간 거 계좌 보여드렸죠. 그때 마이너스로 시작한 거 이날. 그런데 다음날 저런 식으로 갑자기 띄워가지고 이것도 수익을 크게 줬는데 또 띄우더라고요. 오늘 또 팔았어요. 오전 장중에 또 팔았어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씩 채워가지고 종가까지 딱 들고 계속 채우면서 갔더니 또 플러스 전환됐어요. 얄밉죠. 너무 잘해서, 그죠? 이거 기본 개념인데 왜 못하세요? 제가
진짜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어제도 직전에도 알려드렸고, PI 첨단 소재는 걱정 없습니다. 45,000원 이때 구간에서는 마음 놓고 이 놀이터 안에서 노세요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이거 영업 비밀입니다. 여러분, 파이 쪼개 먹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리면. 그럼 요런 거는 메모 하셨어야죠. 메모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죠. 그죠? 요런 거는 제가 막 이렇게 글로도 많이 누설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종목 하나 잡았을 때는 최애 종목이라고 막 몇 개 제가 같이 드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1년 내내 탓이라니까요.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막 여러 종목 왜 하시려고 하세요? 요런 거 하나 복덩이 하나 잡고 제가 이거 무조건 우상향 합니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거는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고점에 때리고 그 다음에 저가에 다시 채우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면서 그냥 1년 내내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자꾸만 내가 쥐는 종목마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오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요거랑 덕산네오룩스 드렸죠. 그죠? 테스나 이런 종목들 제가 기업 분석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고, 작년에도 최애다 하면서 많이 전달 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가지고 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덕산이 어떻게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네요. 그죠? 이런 것도 그냥 이때 사시면 되죠. 이때 사셨으면은 또 잡았네요. 그죠? 요거 좀만 더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만 더 밀어주면 또 사세요. 또 사시고 또 파시고 또 사시고 또 파시고. 요거는 한 6자 보셔도 돼요. 6자 보셔도 되고. 근데 다 지금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테스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제가 요거 조금 길다 했죠. 이럴 때마다 잡아두시고 또 뛰었을 때 팔고 또 잡아두세요. 또 잡아두시고. 요것도 6자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보시면 돼요. 뭐 한 2, 3년 저처럼 길게 보신다 그러면은 한두 번 더 바꿀 수도 있는 종목이고요. 앞자리 PI 하다 말았는데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지금 증설 이슈가 나와버려가지고 쉬쉬하던 내용이 이제 터져버려가지고 아마 좀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염두해 두시고, 아무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 그냥 그 간촐하게 사팔사팔 하세요. 어차피 자 볼게요. 10,000원씩 10개 사서 10만원 운용하는 거랑 한 개 종목 가지고 10만원 운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괜히 종목이 많아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승 구간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 확률만 더 적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게 이렇게 주식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32분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체 매매 이제 기본 개념은 다 잡히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쉽게 하세요, 여러분. 쉽게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식으로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 즐겁게 일어나세요. 즐겁게 막 9시 땡땡 하면 난 봐야 돼, 이런 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9시 반에 볼 때도 있고, 그냥 제 마음대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날 스케줄에 맞춰서 보는데, 뭐 중요한가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10시 반 되면 그날 장 상황이 나와야 대충 스케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급 보고서 오늘 대충 5장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전약 후강 혹은 전강 후 약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 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이 정도 고점이다 하면 이때 좀 때려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5장이 좀 살아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뭐 한 2시 반 정도에 가가지고 줍는 거죠. 그냥 편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10년 20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매일같이 단말기 들고서 막 눈 빠져라 계속 내 종목 가네 마네 하면서 1% 오르면 박수치고 1% 내리면 슬퍼하시는 이거 계속 지속하시면 여러분 길게 못해요, 주식.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모든 매매를 완벽하게 할 필요 전혀 없다고 전해드렸죠, 그죠? 오늘 저도 실수 엄청 많이 했는데요. 뭐 더 고점 갈 수 있는 거 먼저 내렸고, 그 다음에 더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거 일찍 잡아서 평단 손실 받고,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주식하면서 몇천 번씩 매매, 몇만 번씩 매매 하는데 무슨 어떡합니까 그거를. 저는 매매 잘 못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팔면 꼭 오른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면 꼭 더 내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사소한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즐겁게 재밌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플러스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도. 이상한 종목 안 하실 이거 아닌데, 이상한 종목 안 지실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만 좀 자제하시고. 이제 근데 진짜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진짜
좀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멋있다라고 느꼈던 거는요, 저랑 같이 6월달부터 하셨던, 요때 여름에 많이 하셨던 분들은요, 이거 적응하기까지가 좀 길었었어요. 진짜로. 한 번에, 제가 물론 그때 아무튼 그 한 번에 적응을 못 하시고 이 파란색에 산다는 개념 자체 하나 잡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파란색에 사는 건 기본이 되셨잖아요. 그죠? 파란색에 사는 건 그냥 기본이지. 그리고 거기서 응용된 등산 매매도 하실 줄 아시고, 평단 낮추기도 개념도 잡으셨고, 교체 매매까지 오늘 배우셨고, 이걸 응용해가지고 종목도 수익을 막 엄청 잘 내시더라고요. 카페 보니까 매일매일 거의 막 엄청 글 올려주시잖아요. 감사하다고 그 전달 주시는 글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많이 놀랍고 멋있었어요.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진짜 너무 빨리 잡으셔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좀 많이 알려주세요. 주변에 매매하는 요령 지금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 매매 요령 좀 많이 알려주세요. 주변에. 그래서 매매 요령 터득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제가 기업 분석하는 거 빨리 전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 산업 분석, 거시경제 보는 거, 차트 분석까지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마지막 시장을 읽는 그 요령에 대한 것까지 다 해드려야 제가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그죠? 그래서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더 많이 전파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맥락 없는 종목 안 쥐는 그런 것들도 좀 강경하게 주변에 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좀 강경하게 좀 차단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4분 남았는데 뭘 할까요? 거시경제 조금 읽어드릴까요? 거시경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기본적인 거 산업에 대한 거는 다 전달을 드렸죠. 그죠? 산업 분석글 한번 한 달 전 이때 엄청 올렸거든요. 그거 지금이랑 뷰가 똑같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고 한번 그쪽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 영상들 쭉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거 많이 했으니까 거시경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4분 남았습니다. 4분 거시경제 코너 속 코너죠. 4분 거시경제, 이 작가의 거시경제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그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양적 완화와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거든요. 무슨 개념인지는 아시죠? 양적 완화라는 거는 그냥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그죠?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책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양적 완화가 그리고 통화 정책이 좀 더 그 완화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는 아니에요. 2008년도로 돌아가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양적 완화 통화 기조에 이렇다 할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10년 동안? 좀 경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없었어요. 오히려 건강한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는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민간 부채들을 정부가 다 떠안아 줬었거든요. 이때는 정부가 다 떠안으면서 돈은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계 소득에 대한 그 보전 형태로의 고속 성장이 계속됐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업을 믿고 가계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시장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 상태가 많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요, 가계 순 자산은 늘어나지만 순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한번 올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60년대 그 인플레이션 후의 경제를 한번 재현할 수도 있을 만한 지점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자, 미국의 60년대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수요가 한번 폭발하는 시기가 한번 왔었잖아요. 이때는 부채들을 그 해소화시키면서 그리고 장기간 저물가 기조가 쭉 형성이 되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그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 틀이 다 이때 완성이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증세를 크게 늘리면서 부의 교통 정리가 조금 됐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게 되면서 한번 인플레이션이 세게 온 적이 있습니다. 엄청 세게.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인플레이션 세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거 아닙니까? 이거 테이퍼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매입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동성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 대기 자금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증시의 하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꼬리처럼 연결돼가지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시경제를 보는 거예요. 증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증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작용되는 구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큰 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지점에 대한 우려는 지금 조금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조금씩 조짐은 보인다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에서 기존에 보여줬던 무제한 달러 찍기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는 이 방법론은요, 이제 모두에게, 글로벌에 있는 모든 그 국가들에게 알려진 위기 탈출 기본적인 매뉴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현재 국면에서 과거의 경험을 지표 삼아서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리스크가 없는 정책은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문제성이 저는 조금은 보여진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벗어나고 있어요. 이 시작을 중국에서 알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투약률이 50% 이상이 되면, 백신 투약률이 50% 이상이 되면은 감염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증상을 지금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이 현재 이 구간으로 근접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범위 내로 들어갔을 때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에 대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읽었는데 미국이 지금 그 지점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경제 정상화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반기 이후 보는데, 하반기 이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 하반기 이후에 미국이 사실상의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전 글에 정리해드렸듯이 고용지표 개선이 본격화되기 되기 시작하면요, 미국 아까 설명드렸던 60년대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월 그 FOMC 때 제가 전달해드렸죠. 4월 건 볼 필요 없고 6월이 진짜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전망 드렸잖아요. 그죠? 그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맞물려서 그래요. 그래서 6월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 2021년도의 국내 증시를 그 향방을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번 증시를 아슬아슬한 그 심판대 위로 올려둘 거거든요, 너무 뻔히. 그래서 요때 이제 문제는 우리죠. 미국은 경기 회복 국면으로 갈 거예요, 너무 뻔히. 근데 이 미국의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가는 이 속도와 방향성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신흥국들이 있거든요. 그 신흥국들은 지금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미 벌써. 그래서 이 중간 입장 정도로 된다고 보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월이 될 것 같은데, 6월 정도쯤에는 적어도 집단 면역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현재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40분 넘었는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대충 어느 그림인지 이해는 조금 되셨죠? 그래서 4월, 5월까지는 지금처럼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갈 것 같은데, 5월에 초입에 공매도 재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단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지점을 만약에 국면을 벗어난다 그러면 조금 더 상승 기조를 전 태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월 요때는 좀 조심조심해서 그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지켜보다가 공매 재개 이후의 세상에 적응을 빠르게 해가지고 또 종목을 태워서 이 상승 흐름을 태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6월 FOMC 전에 또 살짝 내려와야 되겠고요. 이제 대충 정리가 되셨죠? 등산 매매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물 드린 종목들 가지고 또 막 한번 요리를 잘 해보세요. 그리고 장중 추천주를 제가 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는 이유가, 그 글을 적었을 때 많진 않은데 몇몇 분들이 장중에 추천주를 주는 거는 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막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던 분들이 추천주를 주시더라고요, 장중에.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황당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향성도 모르겠고, 여러분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제 흐름을 깨트리는 분들을 원망을 해주세요.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결국 도와주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라고 봅니다.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